그도 아무래도 우리 뭐 관심이 많은 또 과거사 문제나 테러 문제와 해서는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중동이라는 표현 안 쓰면 좋겠지만 뭐 국민 전체가 이러면 헷갈리니까 예, 일단 중동이라고 하시죠. 알기 쉽게 예. 전에 학계에서 중동은 25개 나라고요. 예. 저렇게 노랗게 표현된 나라들이 아랍어를 쓰는 아랍 국가고 중동에서 아랍어를 쓰지 않는 나라는 세 나라였습니다. 어디? 터키, 이스라엘, 이란. 저게 이제 오른쪽 이란은 어디 언어를 씁니까 그러면? 이란은 언어적으로는 인도 유러피안이고요. 네. 영어에 가장 가깝습니다. 저 종족적으로는 국가 사색의 백인이고 그 중에서도 인도 아리안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아리안이 이란입니다. 이란, 아리란, 아리안, 이란이잖아요. 그럼 맞죠? 페르시아는 항상 아랍하고는 문화가 달랐었나요? 그러니까 이란하고 아랍은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오늘 고정관념 얘기를 좀 할 텐데 그래서 이란 사람 만나서 아유 아랍 그러면 민족적 모멸감을 느낍니다. 그럼 흔히 이제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뭐 이슬람은 굉장히 형제를 강조하고 뭐 사우디와 이란이 같은 이슬람을 믿는데 아유, 너무 과장법 쓰는 거 아니야? 한때 80년, 70년 아랍 민족주의나 이슬람주의가 기승을 부릴 때 뭐 그런 시기는 있었어요. 지금 이제 뭐 우리가 길게 강의를 들어야 되지만 여러분 바쁘시니까 이제 짧게 핵심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각 중동은 이슬람의 종교적 연대나 순니 시아라고는 종파적 이해관계보다 첫째 개별 국가 이익과 둘째 자기가 속해 있는 부족 가치가 훨씬 상위 개념입니다. 어떤 최근에 바뀐 겁니까? 아니면 원래 그랬습니까? 최근에요. 그러니까 어떤 바보 같은 나라도 국가 이익을 해치면서 종교적 연대에 탐닉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키워드를 잘 이해하시면 중동을 읽어내는데 우려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우디와 이란이 완전히 이제 외교 관계가 단절되고 군사 충돌 직전까지 갔잖아요. 에이 같은 형제끼리 그럴까? 근데 지금 이제 사우디는 미국, 이스라엘과 함께 같은 협력척을 이미 형성했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러시아, 중국, 이란이 또 반대축을 형성하거든요. 한 3, 4년 전에 이런 이제 우리가 뭐 학계 세미나를 했다면 이건 굉장히 좀 튀는 이론이었을 텐데 지금은 상식화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사우디가 철천지 원수였던 이스라엘과 협력하는 한이 있어도 이란과 화해할 가능성은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란과 사우디는 종교적 연대보다는 오랫동안 민족적 갈등, 조금 얘기했던 페르시아 역사와 문화적 전통, 언어도 다르고 이 다른 요소가 종교적 연대보다는 훨씬 큰 겁니다. 네. 지금 믿기 이제 어려운 사실이네요. 뭐 이제 상식화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어쨌든 사우디는 저기 이슬람교 믿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슬람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이제 지금까지 어떤 특수성 때문에 종교적 연대의식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한국하고 일본하고 양국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가 뭔가요? 불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한일 간에 불교적인 요소로 인한 공감대가 큰가요? 아니면 지배 피지배의 트라우마 때문에 갈등 요소가 큰가요? 후자가 압도적이잖아요. 같은 뭐 같은 불교를 믿는다고 일본의 불교를 통해 공감대를 느끼는 거면 뭐 그 백제에 갔던 그 불교했던 그 역사적인 짧은 사건이지 전혀 우리 국민성에 남아 있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패러다임 왜 이 사람들은 21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종교의 목숨을 걸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본적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인식을 좀 물론 다른 문화 것보다는 약간 더 친숙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이제 오늘의 국가관계를 결정하는 전혀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그러니까 터키는 터키 말 따로 있죠. 터키는 이제 우리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형제고. 왜 형제라고 그러나요? 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 참전했다고. 꼭 그런 건 예, 물론 맞아요. 민족적으로도 연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물론 이제 터키 때 미국, 영국 다음으로 15,000명의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줬으니까 뭐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냈죠. 그리고 용감하게 싸웠어요. 용감하게 싸웠죠. 많이 그래서 죽었죠. 월드컵 때 우리가 3, 4위전 할 때 우리가 터키한테 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많이 도와줘. 맞아. 아니 터키가 우승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진심으로 축하했다니까요. 와 그러셨나요? 훌륭하시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던 걸 알고 있는데. 터키가 축구를 잘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2002년 월드컵 할 그 이제 직전에 터키가 우에파 우승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한참 번성기였어요. 일한 만서저 뭐 하샨 하칸 슈크로 해서 뭐 기라성 같은 유럽 리그에서 뛰던 슈퍼스타들이 다 와서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냥 괜히 이제 이긴 게 했고. 아니구만요. 웬만큼 해가지고는 그 팀을 이길 수는 없겠더라고. 실력으로 우리가 진 걸 맞고요. 그냥 우리가 이제 또 져줬다고 얘기하죠. 뭐 15초 만에 한 골 먹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슈크라는데 그러니까. 월드컵 사상 맞아요. 최단골을. 최단골. 예. 그러니까 일단 터키는 그 민족적으로도 연결돼 있고 민족적으로, 그다음에 예. 그 유교 때문에 예. 연결돼 있고. 제가 이제 저는 뭐 이제 이스탄불에서 공부하면서 이스탄불 대학에 이제 이스탄불에서 예, 공부하셨어요? 모교에서 네. 이제 교생활 하다가 지금 한양대학에 와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극동사를 한 4학기 가르쳤습니다. 그 사람도 극동사라 그러니까 일본 그렇죠. 교수가 가르치다가 귀국하고 내가 동양인 교수라고 저보고 가르치래요. 근데 갑자기 극동사를 가르치라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역사를 좀 더 많이 가르치고 싶잖아요. 근데 터키 중고등학교에서 한국 역사 문화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알아야 눈높이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조교들 시켜서 야 터키 교과서 한국 관련 자료 찾아와. 놀랍게도 그 당시 터키 국사 교과서를 펼치니까요. 터키 국사 교과서 1장이 흉노입니다. 아. 2장 돌골, 3장 위구르, 4장 셀juk 터키, 5장 오스만 터키, 6장 현대 터키 공화국. 국사 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따라서 흉노, 돌골, 위구르까지는 고조선, 고구려, 발해와 이웃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죠. 중국이라는 큰 산을 넘지 못하고 계속 서쪽으로 밀려서 지금 신강성에 위구르족들 있잖아요. 이제 위구르 국가를 만들고 이게 청나라 말기에 이제 중국이 편입돼서 지금 독립하려고 하지만 그 위구르족의 일파가 더 서쪽으로 이주한 게 이게 이제 셀juk 터키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비잔틴 제국, 지금 터키 땅에 비잔틴을 몰아내고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게 1071년이에요. 전쟁에서. 그때부터 오늘날까지는 그 땅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초기 2000년은 우리와 함께 살았어요. 이제 최근 2000년은 유럽하고 섞였지만 항상 역사는 이제 민족사 개념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알타이 중에서도 알타이고 우리말과 이제 이 문화와 언어가 가장 가깝습니다. 몽고보다도 훨씬 가깝고 일본보다도 훨씬 가까워요. 어순이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고방식도 비슷하고요. 가족 제도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1만 킬로 유라시아의 동쪽과 서쪽 끝에 있지만 이제 뿌리가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형제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터키 사람들은 사회 교과서에 이렇게 코리안들은 남이 아니다. 옛날 만주와 중앙 아시아 일대에서 우리 민족과 접경하면서 한민족 한 핏줄로 함께 살았다. 그러니까 중졸 정도 졸업하면 다 코리아를 남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나 우리가 이제 터키를 그러니까 특별히 잘 관리해야 될 이제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국가 브랜드 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 뭐 저 우리가 타임스퀘어 뉴욕에 가면 이 다이나믹 코리아 광고판 들어가고 뉴욕 타임즈에 우리가 한국 광고도 많이 내잖아요.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손 하나 까딱 하지 않고 8천만 국민이 무조건 우리를 좋아해야 된다는 그 국민을 관리하는 것도 그게 국가 브랜드로.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전 세계에 나가 보면 우리랑 같은 언어를 쓰는 거나 뭐 우리랑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없지요. 그 스페인어 쓰면 중남미가 전부 다 형제국이 되고 뭐 영어를 쓰면 이쪽으로 다 되고 뭐 언어적으로 이렇지만은 그러니까 우리하고 네, 같이 될 수 있는 게 별 예, 요소가 우리 없죠. 정말 외로운데 제가 이제 사실은 제 자랑 좀 하면은 예. 제가 언어의 천재가 등장했다. 정말요? 그 이스탄불 대학 외국어 학당에 그렇게 아, 교수님이요? 명예의 전당 비슷한데 저는 석 달 만에 랭귀지 코스를 졸업했는데 유럽 애들은 그 한 1년 또 뭐 떨어진 애도 많은데. 터키어죠. 네. 아, 네. 그러니까 터키어가 우리나라 언어랑 저도 뭐 별 알파벳을 몰라서 갔는데 우순이 똑같은데 우리는 또 단어 외우는 데는 귀신이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근데, 어순이 같은 언어가 거의 없어요. 그가 이게 이제 어학당 내 지도 교수가 저 친구 알파벳도 겨우 알던 친구 처음 시작할 때 봤는데 한 2달 지나니까 신문을 줄줄줄 읽는 거야. 왜냐하면은 그냥 발음도 똑같아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는 터키어 배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니까 영어잖아요. 그건 뭐 영어처럼 바로 돈 읽는 것도 아니고 독일처럼 그냥 읽으면 돼요. 말씀 똑같이 나는 학교에 간다 그러면
벤 오클라 기디오름인데 우리처럼 넌 없어도 학교에 없어도 나 학교 간다. 못 알아듣는 사람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단어 외워가지고 딱 순서대로 나 학교 간다 하니까 99%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알파벳 빌빌 외워둔 놈이 막 신문을 줄줄 읽고 그냥 쓰는 보케블리가 보통이 아니니까 언어의 천재죠. 그래서 야, 이 한국의 암기식 교육이 드디어 이제 빛을 발하는. 그래도 글자가 다르잖아요. 뭐 이상한 아니 글자 쓰고. 아니야 영어도 영어 씁니다. 영어, 라틴어로 영어. 바뀌었으니까. 알파벳 쓰잖아요. 알파벳 써요, 예, 여기서? 예. 28개. 나는 왜 근데 이스탄불에 가가지고 이상한 글자. 아니요 알파벳 써요. 몇 개 이제 다른 언어가 있죠. 원래 아랍어를 썼는데 1928년에 이제 그 국부 아타투르크가 문자 개혁을 해서 아랍어를 버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알파벳을 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같이 갔잖아요. 우리 터키 예, 예. 라틴 아메리카 학회. 예, 예. 근데 갔는데 읽을 수는 있겠어요. 그럼. 영어 알파벳을 기본으로 해가 쓰기 때문에. 독일식으로 읽으면 돼요. 혀 안 굴리고 그냥 읽으면. 근데 나는 왜 본 기억이 안 나지? 너무 맛있는 음식과 유물에 눈이 팔려갖고. 하여튼 어딜 가도 저렇게 좀 잘 못 보는 게 많더라고. 기억도 잘 못하고. 그래서 이제 세 개의 비아랍과 22개 아랍인데 가장 오른쪽 끝이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고 가장 왼쪽 끝이 모로코의 이제 카사블랑카입니다. 직선거리가 한 4,000km 이상 떨어져 있는데 이 22개 나라가 아무 불편 없이 말이 통한다는 거죠. 이래 수천 킬로 수천 년 동안 서로 고립해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터키에 가서 아랍어를 공부하면 저쪽이 다 통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터키만? 전혀 한마디도 안 통하죠. 독일 터키말 따라. 터키는 터키는 터키요. 그러니까 터키, 이스라엘, 이란만 각각 자국말이 있고 이 22개가 다 하나의 언어를 터키, 쓴다. 이스라엘, 이란은 각각 다른 언어를 그럼요. 쓰는 자국에 있고 나머지 노랗게 표현된 나라들이 이제 아랍어를 쓰는데 길 가는 사람들끼리도 아무 불편 없이 말이 통한다는 거죠. 그럼 언어를 통일해 주는 첫 번째 요소가 뭘까요? 언어를 통일해 주는 첫 번째 요소가 코란입니다. 코란이지. 코란은 1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점 하나 획 하나 틀리지 않고 내려오는 표준 아랍어 교과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란을 통해서 언어를 통일해 주고 왜냐하면 하루 5번 예배 배우고 누구나 코란을 외워야 되잖아요. 외워야 되니까. 두 번째가 참 재밌게도 알자지라 방송 들어보셨죠? 네네네네. 분들은 네. 하지만 들은 적은 저는 알자지라고 인터뷰도 해봤어요. 왜요? 그 유해 발굴 때문에 10년 전에. 알자지라 근데 유해 발굴에 대해서 왜 한국 과거사 청산에 대해서 취재하러 왔었어요. 와, 근데 알자지라가 왜 거기에 대해 흥미를 가지죠? 뭐 가질 수도 알자지라가 있죠. CNN, 그게. BBC보다 규모가 더 큰 더 커요. 글로벌 위성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아랍어 채널도 있고 영어 채널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알자지라가 가장 큰 아랍어 위성 채널이고 두 번째가 알아라비아입니다. 알자지라는 카타르가 본사고 알아라비아는 사우디인데 우리가 KBS, MBC 들으면서 저 제주도나 해남 땅끝에서도 다 서울말 100%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도 알자지라나 알아라비아 같은 방송 매체를 통해서 언어를 통일해 줍니다. 그럼 이제 의문이 하나 생기죠. 아니 사하라 사막에 그 인터넷이 보급돼 있나요? TV가 있나요? 휴대폰이 터지나요? 그래서 이제 고정관념을 좀 깨야겠는데 이제 아랍 사람 지금 더 이상 낙타 타고 사막 텐트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21세기 그럼 우리는 21세기 첨단을 살면서 왜 그 사람들은 3, 40년 전에 그 낙타 타는 정근대적인 삶을 살아야 되나요? 우리보다 GDP 높은 나라 많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보다 훨씬 세련된 삶을 사는 나라도 많아요. 우리보다 잘 살죠. 그럼요. 물론 GDP가 높은 건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아니. 한국들 말하는 거예요? 그럼 10개 나라 이상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거의 바레인, 우리보다 오만 잘 다 살아요. 아랍에미레이트가 우리보다 우리보다 잘 그럼요. 살아요. 6만 불치면 우리 2배, 3배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베두인족이라고 하는 한 네네네. 5% 정도가 스스로 도시 문명을 포기하고 이제 저 유목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5%도 안 되고요. 그 사람들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찾기도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뭐 그래서 세계 속으로 세계 테마기행 중동 나오면 낙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이 연출된 거고요. 저도 인센스 로드 찍으라고 2달간 사막에 그 다큐멘터리 4부작 찍어봤지만 이
낙타 카라반 찾기 매우 힘들어요. 그러니까 95%가 이미 도시화 정주화돼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다른 거죠.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왜 마야 원주민들이 이거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얘기했잖아요. 그게 저기 사람들의 삶을 확 바꾸는 그렇죠. 그래서 하긴 페루 제가 놀란 게 티티카카오 해발 3,000m 이상 위에 있는 호수 아닙니까? 거기에 뱃속에서 스마트폰 맞아요. 위성으로 해가지고 요즘 전화. 다. 그러니까 유선 시대를 지나서 바로 휴대폰 가서 제가 이제 튜니지에 그 뭐 아랍 민주화 시위가 그 시작됐기 튜니지에 이제 그 취재를 갔는데 그 사하라 사막 그 토제를 하고 사하라 사막 입구에요. 마을도 몇 개 없는데 딱 내가 한국에서 왔다니까 아이들 휴대폰 켜놓고 그때 강남 스타일 춤추고 앉아 있더라니까. 아이 동네 아이들이. 왔다니까 강남 스타일을 뭐 그냥 춤도 저보다 잘 춰요. 한국말 가사도 다 외우고. 그러니까 휴대폰 틀어놓고. 그러니까 이제 사하라 사막 한복판 있었는데 다 터지는 거죠. 지금 한 4억 명 정도가 모국어로 사용하고요. 유엔 6개 공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 중국어, 아랍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정 선생님은 저 대학 다니는 아이들이 없어서 잘 모르시죠. 지금 우리나라 고3 수능 제2외국어 시험 보잖아요. 수능 시험에. 제2외국어 선택 1번이 뭔지 아세요? 알아보라고요? 아랍어입니다. 스페인어 아니 그게 점수 따기 제일 좋대요. 지난 5년간 부동의 선택 1번이 아랍어입니다. 2위가 베트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좀 바꾸시라니까요. 옛날 2위가 베트남어요? 그러면 우리 때는 이제 1위가 독일어와 프랑스가 선택이었고 요 다음 세대들은 중국어와 일본어가 있었고 지금은 압도적으로 지난 5년간 1위가 아랍어고 2위가 베트남. 저는 물론 스페인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스페인 시대 지났어요. 스페인 시대가 아니 중남미랑 우리가 근데 중남미 20몇 개국이 아니 제가 그걸 해보니까 제가 왜 부산 외국어대에 있을 때 아랍어과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스페인어는 사실 한국 사람이 쓰기 어려워요. 동사 변화가 많잖아요. 일단은. 근데 아랍어는 그런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무래도 선택한 그게 변별력 때문에 그게 이제 그 대학 가기에 점수 따기가 유리한가 봐요. 물론 그게 대부분의 이유겠지만 그래도 뭐 수능철 되면 학원에서 3, 4개월 속성과에 쫙 생기면 그래도 알파벳을 배워가서 찍어도 점수가 잘 나오니까. 그래도 잘 나온 모양이에요. 그 알파벳이라는 것은 지금 아랍 글씨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 알파벳만 배워가도 찍어도 점수 잘 나오니까. 지렁이 기어가는 그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와는 달리 나머지 지구촌 4분의 1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우리보다 훨씬 크신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 잘 가르치려면 우리도 여기 변화를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랍어를 배워야 돼. 뭐 배울 필요는 없지만 아니 아랍 글씨는 진짜 좀 알고 싶어요. 아니 근데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급 호감이 드는 게 터키어가 아주 이제 호감이 들었습니다. 저도요. 근데 이제 터키어하고 아랍어는 다른 거 아니에요? 터키어는 굉장히 배우고 싶지만 터키는 제가 일주일 만에 신문을 줄줄줄 읽고 일상대화를 해도 가네 속성과외를 우리 팟캐스터 여기에서 듣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 터키어 속성과외 하나 만들까요? 그것도 괜찮네요. 일주일 완성 속성과외. 아주 좋네요. 그래서 이제 22개 와 비아랍 해서 25개 나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몇 가지 이제 지금은 준비 단계니까 이제 아니 그리고 워낙에 정보가 없으니까 아는 게 없잖아요. 아랍 사회의 구조와 아랍 이슬람 담론의 허실. 그러니까 아랍인은 이슬람하고 다른 거죠. 다른 거다. 이제 아랍과 이슬람은 전혀 다른 개념인데 우리 이제 보통 사람들 인식 속에는 아랍과 이슬람을 거의 동일시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제 큰 고정관념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아랍의 남성 중심적 유목 사회가 만들어내준 사회적 관습인지 어떤 것이 이제 이슬람 종교에서 가르치는 율법이나 문화의 가치인지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적인 것은 바로 이슬람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회를 조금 더 정교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아랍과 이슬람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하는 이런 인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아랍 사회를 보면 오랫동안 이제
그 유목적 그 생태 공간에서 살았기 때문에 철저한 가부장적 사회이고 그다음에 부계 중심 사회죠. 왜냐하면 이제 그 유목 사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의식주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식주를 보충하는 방식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교육이고 하나는 전쟁을 통한 약탈이거든요.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보면 이게 이제 약육 강식이 빈번한 곳에서는 부족과 부족 공동체 사이에서 평화나 신사 협정이 유지될 때 교육이 유지되잖아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평화와 교육이 유지되는 시기는 극히 짧습니다. 짧죠. 대부분은 안밸런스 네, 네.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쟁과 약탈이 유일한 생존 취득의 경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유목사회에서는 침략과 약탈이라는 것은 별로 도덕적 양심을 가책을 수반하지 않은 정당한 삶의 한 방식이다 하는 논리가 이제 다른 문화권에 비해서 강하게 이제 강하게. 퍼져 있죠. 그 점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들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생산자 역할을 못하니까 남성에 예속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부장 부계 중심 사회가 어느 문화권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거기서 이제 남아선호가 되니까 여아는 소비자 역할밖에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이전에는 여아가 나면 이제 살이하는 페미사이드가 전통이 있었고요. 네, 네, 네. 이게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이 페미사이드는 종교적으로는 없어졌어요. 없어요. 근데 근데 이게 이제 페미사이드가 이제 인구 조절 기능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구 조절 예, 기능을 예, 했겠죠. 예, 예, 예. 아니 왜 여자애를 죽이면 아니 그 여자애는 사실 태어나서 노동력상으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데 아니, 먹이긴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좀 어. 공동체 그러니까 양식만 한마디로 말해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가난할 때 먹는 입을 줄인다. 뭐 그런 당연한 거죠. 어린애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하거나 또 이제 낙타를 타고 카라반에서 목숨을 걸고 교육을 해서 필요한 물자를 그래야 만들어내는 모든 생산 역할은 100% 남성의 역할인데 여자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식량 공동체 식량을 축내는 이제 마이너스 역할을 하니까 이제 입을 줄여야죠.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여아 사례가 굉장히 이제 빈번하게 이제 만연됐죠. 이제 요구인 세계는 같이 가고요. 네. 또 합해서 이제 부족과 부족 간에 이제 평화나 신사협정이 유지되기는 굉장히 이제 힘들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족 간에 이게 혼인은 거의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이제 같은 이제 부족 내에서 결혼을 해야 되니까 결국 엔도가미 이걸 종례혼이라고 그러죠. 이제 엔도가미가 이제 종례혼이 유지되면 결혼풀이 거의 없어지면 결국 사천 결혼까지 가잖아요. 근데 그게 인세스트 터부하고 충돌하지는 않습니까? 건친 상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건친의 그게 타부가 언어의 결혼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리스부터 저 리지 때부터 로마 시대까지도 이제 건친 결혼이 이제 클레오파트라도 뭐 다 이제 동생하고 결혼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터부가 언어의 결혼 같아요. 이 터부를 벗어난 최종 하가 사촌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촌 결혼까지는 허용되는데 이걸 이제 사회적으로 이 사촌 결혼의 이 건친 상간이라고 하는 이걸 피하기 위해서 사촌 결혼이 가장 축복받는 결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촌 결혼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고 사우디 왕가나 일반인에서도 지금 많은 이제 아랍 유목 사회에서 지금도 사촌 결혼이 허용됩니다. 이제 그것이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이런 오랜 전통이 이제 결혼풀이 좁아진 상태에서 운의 결혼을 피하는 마지막 단계의 사촌 결혼.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건친 결혼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건친 결혼 중에서 사촌 결혼이 허용되는 것이 이제 이 지참금 제도와 같이 연결돼 있어요. 아, 우리가 이게 이제 과단. 이제 한국 이제 이게 좀 여성학이나 페미니즘 쪽에서 이제 이런 사회를 종합적으로 통찰하지 못하고 하나의 표피적인 현상을 가지고 이제 안티 페미니스트다 그러면 굉장히 오류가 있는 건데 왜냐하면 여성들 스스로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 남편 이제 가장이나 남편의 도움 없이 여성 혼자서 아이와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과 동의어예요. 그렇죠. 근데 결국 이제 전쟁과 이 약탈이 빈번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남성이 하나 살아남을 때까지 전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싫어간 말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살아 들어오면은 이제 살아남은 남자가 전산 동료들의 가족을 같이 부양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성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이제 하면 이게 공동체 절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살아남은 남자가 이제 동료들의 이제 가족을 할 때는 노예로 절대 부리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사막의 불문율이거든요. 네네. 이게 정당한 가족 구성원으로 그다음에 그 자식도 자기 정당한 자식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려 하니까 일부 다처가 이제 공동체 유지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유목 사회나 특히 중동에서는 전통적으로 일부 다처가 가장 유용하고 전략적 결혼. 성경에도 보면 뭐 솔로몬이 본처 몇백 명의 첩이 몇백 명 되고 또 아브라함도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렇게 가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 여성들을 거느리는 것은 오늘 말하면 이제 오블리제 노블리제 같은 이제 그런 성격이 이제 있었던 거죠. 이런 무분별한 다처가 이슬람 시대에 와서 일부 사처로 제한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왜 4명인가 이거는 인류학적으로 굉장히 좀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그 당시 인구 구성이 남자 한 사람이 4명 정도를 보살펴야 되는 그 사회 구성일 가능성이 크고 크다. 그다음에 이제 유대인들도 오랫동안 이 일부 사처 4라는 숫자가 굉장히 신성한 숫자로 봤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슬람 사회에서 일부 사처로 제한되는데 살프스도 이제 전쟁이나 기아와 같은 이제 특수한 조건에서 다처를 허용하느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이게 21세기까지 와서 그 조항을 악용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처를 하는 것은 사실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다 이게 이제 다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전쟁과 그런 상황이 그게 아니잖아요. 없는데. 인구도 그렇죠. 비슷한데 이게 이제 다처가 자기 남성의 성적 요구를 충당하는 수단으로 자기 또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지금 이제 전락돼 버린 거죠. 그래서 많은 이슬람 국가가 지금 일부 다처를 부부로 금지하고 있어요. 57개국 중에서 반 이상이 일부 다처가 오히려 부부로 지금 금지돼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다처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도 갈수록 지금 다처가 이제 금지에 나가는 추세가 있다. 뭐 그걸 말씀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결혼하게 되면 여성 혼자 살아가기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남성들이 마흐르라고 하는 결혼 지참금을 줘요. 결혼 지참금이 굉장히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뭐 낙타 10마리가 될 수도 있고 낙타 2마리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소두 마리 예, 이렇게. 우리나라 오늘의 관점에서 하면 이게 수억입니다. 그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면 뭐 그 미모나 여자가 시집 가면서 아니 남자가 이제 여자한테 주는 건데 신부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신부 신부의 친정에 가족. 줍니다. 가족들에게. 신부 가족들에게 주는 아니 게. 그러면 혹시 전장에서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졸지에 누군가를 맡아야 되는데 그 집에 돈까지 주고 데려온다고요? 아니 뭐 그런 건 다르죠. 이건 결혼할 때. 이거는 정식으로 이제 결혼할 결혼할 때 때. 이제 마흐르라고 여성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는데 저는 지참금 미모나 학력이나 가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만약에 남편이 없는 경우에 그 여성이 노후를 지날 수 있는 최저 생계비가 마흐르의 액수입니다. 왜냐하면 그 갑자기 이혼을 당한다든지 남편이 이제 전사를 한다든지 죽으면 여성 혼자 살아갈 수 없잖아요. 네네. 그럼 결혼을 할 때는 이제 남편이 없어도 이제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이 마흐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억대죠. 그러니까 평생 연금이네. 그렇죠. 좋은 표현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이제 쿠웨이트나 이런 돈 많은 나라에서도 이게 젊은 사람들 특히 이집트나 예멘 같은 데서는 마흔이 돼도 결혼 못하는 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흐르를 못 구해가지고. 저게 예. 보통 일이야.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뭐 집 남자가 결혼하면 대부분 집 마련하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 그 못 마련하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 큰 사회 문제가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쿠웨이트나 카타르, 아랍에미리 같은 이슬람 은행에서는 이 마흐르 대출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은행 업무입니다. 대출을 해주구나. 근데 이제 전통 사회에서 결혼하게 되면은 이제 여성 측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주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부족 간에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떡해? 만약에 다른 부족에서 신부를 하나 모셔와서 그 마흐르가 1억이라고 하면은 그쪽에 1억을 주고 모셔왔는데 결과적으로 여기는 1억이 나가고 저기서 1억이 되면 네. 2억의 불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관계가 좋을 때는 아주 괜찮은데 이게 적도로 돌아가면은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다음에 저쪽에서 온 사람이 자기 공동체 끼고 있으면 이건 뭐 공동체에서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은 이제 종례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례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촌 결혼이라는 것은 사촌 결혼은 이제 위에 부모가 형제잖아요. 형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 돈이 가도 자기 집안에 있는 집안에, 거니까. 그래서 사촌 결혼이 굉장히 권장되는 좋은 결혼의 형태로 이런 사회 경제사적인 이제 요소도 굉장히 강하게 이제 작동하고 있다. 그 인류학적으로 조금 약간 깊게 들어가면 왜 사촌혼에 교차 사촌혼이 있고 평행 사촌혼이 있는데 주로 레비스트로스 같은 사람들은 교차 사촌이 뭐냐면 이모의 자식, 외삼촌의 자식은 교차 사촌. 교차 사촌이. 왜냐하면 엄마의 여자 형제, 아빠의 남자 형제는 평행 사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레비스트로스라는 인류학자가 보니까 많은 사회에서 교차 사촌혼은 인세스트 터부 그러니까 근친상간 금지의 법칙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교차 사촌이. 평행 사촌은 그런데 인세스트 터부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 이런 경우는 뭐 그런 건 안 가리고 다 하죠. 사촌은. 예, 철저히 그게 가립니까? 부계입니다. 그러니까 삼촌의 딸을 예, 그래야 삼촌의 딸을 데리고 와야 재산이 유지가 되잖아요. 아, 이것도 목에 조금 그럼요. 배제하는구나. 목에 조금 아, 배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걸리비스트리스 이론에다가 예. 이제 유목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 경제사적인 그게 같이 접목하는. 아. 그래서 지금도 이제 사촌 결혼이 남아 있는 예, 것도 예. 단순히 어떤 교차 사촌의 그 문화 이외의 이외에도, 사회 경제사. 예. 아. 지금도 마을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전통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예살인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명예살인이 만약에 이제 그런데 그런 관계 속에서 자기 딸이 아니 다른 부족의 남자와 눈이 맞아가지고 뭐 결혼을 하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이제. 말도 안 돼.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이건 재산 손실인 그 거죠. 재산 손실뿐만 아니라 이제 재산 손실뿐만 아니라 그 이제 가문에 이제 치욕이 예, 되는 치욕이 거죠. 되는 도대체 딸을 어떻게 가르치면 그거는 이제 가문과 가문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힘이 약화되고 등해되는 그 문제가 이제 되니까 그걸 이제 결국 이제 남과 그런 남자하고 관계가 있으면 더 이상 결혼을 못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사회적으로 이제 왕따단 상태에서 그럴 바야 아주 과도하고 이제 굉장히 과시적으로 처형하는 거죠. 네. 자기 이제 아버지나 오빠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단호하게 처형함으로써 이제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고 이제 공동체에 공동체에다가 대해서 면피도 하고 교훈을 주고 네. 그다음에 면피도 그러니까 이제 명예살인이 있는 건데 저거는 이제 사실 명예살인 같은 거는 이슬람에서는 금지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조가 만드는 아랍 사회의 풍습인데 이제 특히 이제 요르단이나 파키스탄, 터키 여기 이제 3대 명예살인 국가인데 터키는 요르단가 400명씩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유념해야 될 게 오빠나 아버지가 이제 딸이나 여동생을 죽인다고 생각하는데 그 여사와 관계를 맺었던 상대쪽 남자도 반드시 죽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 명예살인. 그래서 이제 여자를 처단한과 동시에 이 가문에서 한 사람이 지명돼서 가해자인 상대편 남성을 죽여요. 그 이게 죽고 하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세대에 한 명일 수도 있고 그럼 이 사람 아니 소비자 역할은 여성의 그 제거와 또 왕성한 전사와 생산자 역할은 남성의 제거는 공동체에서 그 격이 다르잖아요. 그럼 저쪽 부족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또 이쪽 부족의 남성을 하나 제거해요. 이거 제거하고 제거해서 이게 이제 400년간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가 임명되잖아요. 야 저걸 부족의 명예를 위해서 저놈 처형하라. 그 미션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자기 살해 의사와 전혀 없이 미션을 수행하니까 이게 살인죄 기소가 안 되는 거예요. 명예살인을 상대로 죽이면 뭐 요르단 같은 데는 길게 살아야 6개월, 1년을 안 채우니까 이 이제 악습이 만연되니까 이제 국제사회나 인권단체에서 강력하게 이제 압박을 해서 이제 몇 해 전부터 이제 이걸 살인죄를 기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명예살인이 굉장히 줄어지고 그러니까 터키나 요르단, 파키스탄이 다 살인죄를 기소했어요. 근데 요르단과 터키는 이제 급속히 줄어드는데 파키스탄은 아직 이제 혼란이고 지방 정부 같은 게 중앙 정부의 통제를 안 받으니까 지금 이제 파키스탄이나 이제 시리아 일부에서 좀 이제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아랍에서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절대로 낭만적이지 않겠네요. 온 전쟁으로 몇백 년을 이어가는 전쟁으로 이어질 수.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 명예살인을 많이 들은 거는 인도잖아요. 인도하고는 다른 건가요?
예, 뭐 인도하고는 좀 다르죠. 네, 인도하고는 좀 다르. 그래도 그렇죠. 뭐 인도도 그게 뭐 500년 가까이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런 인도의 풍습에 뭐 그런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좀 크죠. 사실 인도가 힌두교가 정책 헤게모니를 잡은 것은 60년 전의 역사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인도를 바라보는 시선도 좀 바꿔야 되는데 1947년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나서 이제 힌두 중심의 정치 체제가 된 거예요. 그 이전 300년 동안 무굴 제국이었고요. 무굴 제국이죠. 그 이전에 가즈나 왕조, 노예 왕조 하면은 뭐 500년간 이슬람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이슬람적인 문화나 전통이 이제 인도의 힌두 사회와 얼마나 깊이 인터랙티브하면서 영향을 미쳤는지 그러니까 이제 인도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이슬람 문화와 우리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도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일부 다처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일부 다처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또 다른 현상이 생기냐면은 남성은 할례를 한다는 것은 그 위생이나 또 성적 기능을 강화하는 포지티브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에게는 한 남성이 많은 여성을 거느려야 되니 여성에게는 되도록이면 성적 욕구를 둔화시키는 그런 의례가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일부 다처와 여성 할례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특히 여성 할례가 이제 번성했던 게 아프리카 사회잖아요. 네, 그렇죠. 뭐 이슬람하고 상관없이 이제 아프리카는 원래 다처 사회였으니까 그 노동력 쉐어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거는 여성이 뭐 남성은 사냥, 수렵 사냥만 하고 뭐 모든 이제 노동은 여성의 몫이니까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이 생기면 또 부인이 막 재촉해서 또 여성을 데려오잖아요. 자기 노동력이 쉬어되니까. 그 두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또 셋째 데려오고 넷째 데려오고 하면 그만큼 노동이 편화되니까 그 이제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이제 다처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한 남자가 많은 여성을 거느리려니까 이제 잔혹한 FGM 같은 여성 할례가 이제 성행을 했는데 아프리카적인 관습이에요. 근데 동부 아프리카가 다 이슬람화 됐잖아요. 7세기 이후부터. 근데 이슬람은 다처를 허용하는데 아프리카가 가지고 있던 다처와 딱 맞아떨리니까 기독교가 실패한 데 대해서 이슬람이 성공하는 것도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원래 가지고 있던 관습이 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그게 이제 사실 기독교처럼 일부일처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했던 다처를 허용되니까 굉장히 이제 이슬람이 확 퍼지는 겁니다. 물론 뭐 다른 요소도 있겠지만.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슬람화 됐고 다처가 허용되지만 여성 할례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나 수단이나 이런 이제 소말리아 같은 동부 아프리카 이슬람 지역에서 여성 할례가 만연하니까 이것이 곧 이슬람과 여성 할례, 다처와 여성 할례로 이제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랍사회에서는 여성 할례 없고요. 그다음에 동남아 이런 데서는 여성 할례가 지금 금지돼 있어요. 이슬람 법에 있어도. 그래서 이걸 이제 아프리카적인 관습과 다처와 이슬람이 굉장히 이제 접목되기 때문에 이제 일반인들은 분석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정교하게 보면 명예살인과 여성 할례는 굉장히 반이슬람적인 아프리카적인 다처의 관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이런 담론이 하나의 큰 틀 속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해될 수 있겠죠. 그 한 가지 좀 의문이 되는 거는 그 궁금한 거는 만약에 이 사실은 유목 민족이 많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랍이나 아니면 이슬람 쪽에서 영토 개념은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하는가요? 영토 개념은 이제 이게 네이션 스테이트가 생기면서 그 전에는 그러면 이게 뚜렷한 이게 프론트 그러니까 이게 경계라는 것이 이제 신사 협정에 의한 생태 공간이 있었죠. 왜냐하면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이제 공동체가 형성되는데 이제 공동체의 크기는 정확하게 오아시스의 물의 양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제 사람이 물을 먹어야 되고 또 사람 하나보다 낙타나 양, 사람 몇십 배의 동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동물 하나하나는 예를 들면 낙타는 뭐 하루에 100리터, 120리터씩 마시니까 사람 몇십 배의 물을 마시잖아요. 엄청 많이 먹고. 그러니까 사람이 물을 마시고 사람 몇십 배의 동물이 또 사람 몇십 배의 물을 마셔야 되고 또 약간은 물을 흘러보내야 대추야자가 물을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어요. 유일한 식물성 식량이니까. 이런 생태 구조 속에서 공동체 크기가 이제 발전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오아시스가 생태계가 고갈되면 한 세대가 지나면 인구가 2배로 늘어나요. 인구 증가율 2% 정도로 하면 이제 2배로 늘어나면 동물은 몇십 배로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제 생태계가 고갈되기 직전에 새롭게 늘어난 공동체에 걸맞는 또 다른 오아시스를 찾아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아시스를 이제 목표를 알겠죠. 목표를 다해서 가면 그 오아시스가 무인의 상태로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는 경우는 거의 없죠.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죽기 살고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빈번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한 사람이 살아남을 때까지 전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시간 말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국민 국가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하나 서로 다른 이제 부족들이 이제 하나로 되니까 이제 각 부족 간의 그 응어리들이 통합하기가 실패하는 거죠. 이 다양한 응어리들을 실패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게 군의주의고 군부 독재고 맞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모든 아랍 국가들이 군의주의 독재로 이제 갈 수밖에 없고 또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그런 군의주의 독재 시스템이 안 되니까 지금 부족 간에 죽고 죽이는 이제 서로 이제 우간다나 소위 말하는 나미비아나 이런 이제 이런 쪽의 수단이나 이런 민족 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게 이게 결국 20세기적 이제 디바이드 앤 컨트롤 이후에 이제 국민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현상이니까. 국민 국가는 1900년대 이후죠. 19세기 말 19세기 말 20세기. 그래서 이제 신생 독립 국가들이 만든 전혀 문화와 토템을 아직도 한참 싸워야 되겠네요. 아프리카는 이제 1883 베르 협약 이후에 딱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이 지도를 갖다 놓고 보면 아프리카 국가 다 일직선이잖아요. 자를 가지고 이렇게 쫙쫙 그었으니까 다른 관습이나 토템이나 어떤 영성의 경계라고 하는 수천 년간 내려왔던 그 문화적 인문학적 하부 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로 이렇게 됐으니까 이쪽에서는 이 부족이 다수가 되고 저쪽에는 이제 소수가 되고 그쪽에서 이 소수가 파니까 이쪽에 개입하고 이게 아프리카 민족 분쟁의 이제 핵심적 배경이죠. 참 흥미롭습니다. 네. 요 한 페이지만 하는데도 엄청나게 많이 우리가 개념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서러운 부분을 얘기했고 앞으로 이제 우리 주제 이제 삶과 죽음이니까 삶의 삶과 죽음 또 장래 문화 또 자살 폭탄테를 이해하려면 왜 서구는 이슬람 세계를 그렇게 싫어하는 이슬람 포비아가 성행하고 또 이슬람 세계는 서구의 1%의 성장 가능성도 없으면서 좀 고분고분하지 끝까지 저항하면서 그 무모한 저항을 하는지 이걸 이제 우리가 갈등의 역사를 이해하지 않으면 오늘의 현상이 이해가 안 되고 또 십자군 전쟁이 서구와 이슬람 세계의 갈등의 핵처럼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 이게 서구와 이슬람 세계가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십자군 전쟁은 뭐 이슬람 역사에서는 크게 부각되지도 않고 기독교 세계끼리의 인류 역사상 가장 이제 치욕적인 전쟁이다. 또 이렇게 전쟁이죠. 그리고 오늘날 뭐 20세기, 21세기적 테러의 배경에는 역시 이스라엘 건국을 둘러싼 팔레스타인 분쟁을 빼놓을 수 없으니까 이것도 얘기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 테러는 항상 이제 지하드 성전이 같이 포장되니까 도대체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어떤 종교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그렇게 성행하고 조장하는가 원래 지하드의 의미가 무엇이며 지금 어떻게 이제 변질됐는지 이제 명예사는 조금 전에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자살 폭탄 테러가 뭐 그저께도 스리랑카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엄청 많이 주고 이걸 뭐 어떻게 이해할 건가 어제 뉴스 보니까 그 트럼프가 IS 그 본부 IS 국가의 이제 소멸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훨씬 더 테러가 커진대요. 그게 뭐 그런 현상입니다. 9.1 테러 이후에 테러가 10배가 늘어났듯이 왜냐하면 지구촌이 가지고 있는 그 분노와 엉어리와 무슨된 갈등에 대한 이게 소프트 파워 전략이잖아요. 그런 건 전혀 해소하지 않고 어떤 이제 과격 분자에 대한 외과적인 수술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우리가 이제 이걸 비대칭 전쟁이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전선에서 군복 입고 군인들이 싸웠지만 지금은 도시 내에서 전선이 확실하지 않고 다 민간인 복장을 하고 이걸 이제 비대칭 전쟁인데 요즘은 하도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레이저나 이건 열 감지를 하면 이게 테러리스트 움직임이 딱 밤에도 다 파악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사람들이 도시에 민간 속에 숨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추적해서 그 테러리스트를 괴멸해서 공격을 하면은 집속단 같은 걸 쏘면은 뭐 통계마다 조금 다르지만 한 사람의 테러 분자를 괴멸하는 과정에서 8명 내지 9명의 그 테러와 아무 상관없는 민간인이 네. 같이 희생당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비대칭 전쟁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알카에다도 없어지고 IS도 없어지고 최첨단 가지고 막 쓸어버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말 서방과 협조할 수 있는 무관 민간인이 9배, 10배씩 동시에 사라지니까 그 사람들은 또 다른 분노 엉터리 세력으로 남으니까 그렇죠. 테러는 10배 이상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결국 테러리스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IS가 없어졌다고 테러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그 난센스고요. 난 네.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면 또 높은 자리인 것 같은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를 참. 근데 이제 심리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존재감의 버팀목이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게 이제 자제가 되고 종교도 갖고 자기 존재의 단단한 기반이 되는데 이게 자살폭탄 테러를 하는 사람들은 일단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잖아요. 네. 인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때 이걸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거죠. 아니 내가 죽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 자살폭탄 테러라는 게 이게 그 단순한 어떤 전쟁이나 악당을 괴멸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인류 사회가 어떤 근본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네. 하는데 그 참 그죠. 우리가 이제 죽기로 하면 못하는 게 없다고 없다. 하잖아요. 예. 죽기로 각오하고 하는데 못할 게 뭐가 있냐 말이죠. 근데 저걸 단순한 하나의 이제 범죄나 로 이걸로 이제 제거 대상으로만 보면은 물론 제거는 되겠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새로운 21세기적 패러다임이 이제 창출돼야 되는 이제 이유고 어저께 스리랑카에도 나왔지만 사실 9.11 테러 이후에 이런 자살폭탄 테러의 큰 트렌드의 변화가 과거에는 굉장히 종교적 광신 무지랭이들을 이제 모아서 약간 마약 먹이고 이제 브레인스토밍 세뇌를 시켜서 그냥 이제 광신주의 총알바지로 해서 이제 테러를 지지하는 게 전통적인 테러 방식이었는데 9.11 테러만 해도 19명의 테러범 중에서 16명이 엔지니어들이거든요. 엘리트들입니다. 그 주도한 무함마드 아든 함부르크 대학에서 기계공학 석사를 했고 다 항공 조정을 하는 뭐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다 이제 부유층입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 소외 왕따 돼서 그런 정황이지만 이번엔 스리랑카도 다 집안이 굉장히 좋은 부유층 교육받은 네, 이런 사람들이 자살폭탄 테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예. 단순한 예. 불만 그래서 아니네. 사실 이제 그 저런 응징에 대한 이제 폭탄 테러 인류가 당연히 경계하고 억압해야겠지만 저걸 유도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가해자들 이게 강대국이든 누구든 국가든 간에 여기에 대한 인류가 아주 준엄한 어떤 경계와 심판이 같이 이제 운동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홀로코스트는 다 알잖아요. 600만 대학살 뭐 인류가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렀던 가장 큰 죄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20세기에는 3대 대학살이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이전에 이제 한 100만에서 120만이 학살됐던 1차 세계대전 때 아르메니아 학살 사건이 있고요. 아르메니아. 예, 그보다 홀로코스트는 2차 세계대전 중이지만 1954년부터 1962년까지 그보다도 훨씬 이후에 일어났던 그 프랑스 독립전쟁 과정에서 알제리 학살 사건도 있습니다. 이것도 알제리 우파들은 교과서에서 200만 학살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홀로코스트에 대한 거는 당연하게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만 또 다른 아르메니아 학살과 소위 알제리 학살을 같이 이해해야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노 교수님으로부터 라틴 아메리카의 이제 학살과 과거사를 우리가 배웠지만 이것도 함께 봐야 그리고 우리 문제와 관련해서 그 당시 20세기에 일어났던 세계적인 학살을 조금 더 균형 있게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정답은 없겠습니다만은 이제 알카에다와 이제 IS를 뛰어넘는 이제 죽음, 새로운 어떤 죽음이 우리가 아이디어가 모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뭐 열심히 한번 달려 보죠.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슬람 문명이라는 게 뭐 교수님 이야기하셨다시피 상당히 큰 포션을 가지고 있는 지구 문명인데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적 측면은 한국은 사실은 이 중국으로부터의 유교 문화권 그다음에 이후에 근대 국민국가 발생하고 나서는 이 미국의 영향 하에 들어가 있으면서 사실은 알게 모르게 왠지 모르게 이슬람이나 아니면은 소위 그 아랍 문화권에 대한 약간은 이게 있어요. 선천적인 반감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근데 사실은 옛날 교과서들 보면은 아랍 상인들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 대식 한반도로. 상인들. 그러니까 예. 아, 말이죠. 그 저기 경주. 뭐 신라 때도 왔죠. 처용이 뭐 네, 저 아랍인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쪽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도 막 아니 하고 그리고 그러잖아요, 지금 흉노, 돌궐, 우이구르 우리 붙어가지고 그 삼국 시대는 그러니까 굉장히 적경해서 훨씬 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이렇게 그 아랍이나 이슬람에 대한 그 무지나 아니면은 몰상식한 태도를 취하는 게 사실은 우리 문화권이 네. 식민지여서 그래요. 미국이나 아니면 맞아요. 이런 쪽에. 지금도 식민지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소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제가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전 대학 와서 가장 놀랐던 게 PLO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아랍파트 야사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그게 나쁜 해방기. 놈이고 이스라엘이 참 좋은 놈이라고 항상 생각했는데 예, 예. 대학 와서 깜짝 놀랐던 게 그게 역전이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걸 보면서 네. 내가 이때까지 뭘 배웠던 거고 나는 그게 굉장히 아직도 남아 있는 게 그때 피해로면 완전히 이 사람들은 깡패고 뭐 테러 조직인 그래, 줄. 야세르 아라파트가 테러리스트의 대부였죠. 대부죠 오랫동안. 그러니까. 예, 예. 그런데 이스라엘 대학 와서 막 선배들이 술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이게 반대다라는 거지. 이스라엘이 진짜 이놈들이 깡패이고, 야 이런 것을 우리나라에서 그때 당시에 대학생들이 거의 몰랐으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뭘 이해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저는 사실은 아랍 문화권에 대한. 네. 예.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렇죠. 좀 이렇게 이제 인식을 개선시키는 데서 우리가 좀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생각이 뭐 듭니다. 결국 좋은 말씀 하셨지만 뭐 저는 인류학자로서 뭐 그게 오래 살았고 지금도 뭐 3, 4개월 수십 년 가 보니까 조금 한쪽 얘기는 귀가 따갑도록 들었으니까 네. 또 뭐 현장의 얘기를 좀 들어야 네, 우리가 네. 조금 이제 균형 감각을 잡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을 그냥 풀파간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제 고정관념과 기존관념에 있어서 다른 시선도 보면서 우리가 조금 폭넓은 통찰력을 가지자. 이제 한쪽 눈을 보고 세상을 봤으면 이쪽 눈 감고 또 이쪽 눈을 보자 하는 것도 좀 저급하잖아요. 한쪽 눈을 뜨고 봤으니까 나머지 한쪽 눈을 또 보면 훨씬 잘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라틴 아메리카 굉장히 좋은 공부했고 또 이슬람 보면은 눈이 조금 더 뜨이지 않겠어요? 뭐 그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옛날에 저 유학 터키 가 계실 때 그때 당시에 그 어르신들은 좀 보수적이잖아요. 네. 뭘 그런 걸 공부하냐 뭐 그런 아, 이야기 못 정말 들으셨어요? 그랬을 것 그렇죠. 같아요. 뭐 동료들도 이상한 눈으로 봤고 이상한 눈으로 봐. 뭐 제가 뭐 공부를 잘해서 또 서울대학 같은 데 갔으면 남들 하는 거 했겠죠. 저는 뭐 재수 삼수해서 외국대학 갔고 마이너리티로서 남들 안 하는 걸 찾아서 해야 되니까 우선 이슬람이라고는 특수한 주제 다 버려놓은 주제를 할 수밖에 없었고 선택 의지가 없었고 그 똑똑한 천재들이 다 미국 가는 유학 가는 비행기를 탈 때 저는 반대편 비행기를 타고 이스탄불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태생적 한계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탁월한 선택. 탁월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뭐 결과적으로 탁월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마음고생 많이 했죠. 반대편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니 지금 젊은이들이 그런 용기가 없다니까요. 전부 다. 오늘 이슬람 첫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저 본론에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우리들이 개념을 많이 바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네.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